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어가는 좀 봐줄래요? 하나, 둘, 셋, 넷. 예찬이 왔어요? 네. 어디 있어요? 아, 목소리 들어가는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어휴. 나온 것 같아요. 나와? 아, 땡큐. 자, 오늘은 3 이겁니다. 실제 용액을 얘는 리얼 솔루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용액, 그러니까 앞서서까지 했던 게 이상 용액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 용액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법칙인 라우레 법칙. 그 다음에 이상 용액에서 약간 변형된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여기서 이상을 빼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용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실제 용액은 그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격이 평균적 설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평균적 설명이라는 게 바로 라우레 법칙인데 라우레 법칙으로 예상되는 용액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데 벗어나는 건 항상 모자르는 것도 벗어나는 거고요. 넘치는 것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용액은 그 이상 용액에서 예상되는 성격보다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러냐에 대해서 사실 완벽한 모델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액은 이제 인류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연구 주제라고 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연구 주제 중에 하나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거 연구하다가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자세한 개념은 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연구된 몇 가지 요소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이 이 실제 용액과 관련돼서는 거의 모든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에 가거나 대학원에 실제 용액은 그냥 이게 다예요. 물론 뭐 약간 통계 연락학적으로 접근하는 법이 있겠지만 그건 뭐 굉장히 수학적인 방법이고 뭐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하는 방법이 지금 한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가 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겠느냐? 우선 거기 그림 1.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 자, 얘는 어떤 A와 B가 섞여 용액이 됐습니다. 자, 용액이 됐단 말은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죠? 용액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 내 눈에 한 가지 상태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건 잘 섞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분 A의 증기압을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그림 1입니다. 잘 들어가겠지? 어이, 좋아. 근데 오늘 우리 다 온 거예요? 오늘 두명 빼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누구 안 왔어요? 학교 갔다고요? 그래? 알겠어요. 좋아, 어쨌건.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좀 띄울까?
자, 이런 상태에서 우선 거기 뭐가 보이느냐? 0, 1 하고 이렇게 짜잔. 우선 이런 직선이 하나 보이죠? 자, 그리고 x축의 의미는 뭐예요? 자, 우선은 a의 몰분율인데 x라고 쓴 거 보니 그냥 편의상 액체상 몰분율이라고 칩시다. x축에 있는 몰분율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액체상 몰분율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지금 직선이 하나 쭉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직선. y축은 무조건 뭐다? 직선이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 y축은 무조건 뭐다? 직선은 실제 용액, 이상 용액 어떤 실험 조건에서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 용액, 이상 용액 무슨 전 세계 전 우주 모든 용액을 다 따져도 직선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y축이 무조건 뭐인 거? 압력인 거. 그러면 y축이 압력이란 얘기는 이 그림은 어떤 조건에서 한 실험이다? 등온 조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의 의미는 바로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다? PA인데 PA 백설표 XA 이런 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아이디얼 이상적 상황이어서 이렇게 ID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 용액이 이상 용액이 된다면 A라는 성분의 증기압은 저렇게 직선꼴로 표현될 거다. 무슨 법칙이죠 이게? 이게 바로 라우레 법칙이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건 0. 왜냐면 몰 분율 0이면 증기압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몰 분율 1이면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P, A, 백설표. 바로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 되겠죠? 이때 의미는 A의 몰 분율이 1이다. 이때는 순전히 A만 있다. 0이다. 이때는 순전히 B만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가 이상용액이 된다면 이상용액이 된다면 직선이겠지만 실제 용액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 직선이 아닌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직선이 아닌 상호작용 그게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바로 요렇게 짜잔 요런 패턴이 하나 나타날 수 있고요. 요런 패턴이 하나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 얘는 PA 플러스 그다음 얘는 PA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PA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이상 용액에서 벗어난 거니까 둘 다 뭐다? 둘 다 이상 용액, 둘 다 실제 용액을 뜻하는 거다. 근데 실제 용액의 경우 이 증기압 변화가 이렇게 두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예요. 우선 첫 번째 1 A의 몰 분율이 1에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의 몰 분율이 1에 수렴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거의 A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경우 A가 용매 성분이 되는 거죠. 맞나요? 지금 A만 있는 게 아니고 어쨌건 B가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B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A의 몰 분율이 1에 근접한다는 얘기는 A가 용매란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농도가 자, 다시 XA가 커질수록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용액 형성 전후의 성격이 어떻게 되겠느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0.5를 기준으로 0.5보다 커지면 용매가 되는 거고요. 0.5보다 작아지면 용질이 된다는 건 알겠죠? 상대적으로 많으면 용매, 적으면 용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걸 넘어서 거의 대부분이 돼버리면 그 A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원래 순수한 용매 상태인지 B가 좀 들어와서 내가 용액 상태인지 A 입장에서는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어제 그 이상적 묽은 용액 하면서 했죠. 바로 그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기에 있는 PA의 리얼 실제 용액에서의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수렴하게 된다? PA 엑설표에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바로 용액에서 A의 부분 증기압이죠. 그게 어디에 수렴하게 될 거다? 바로 순수한 상태 A의 증기압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뭐 이상 용액이건 실제 용액이건 관계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림이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라고 하는 어떤 경우건 마이너스라고 하는 어떤 경우건 모든 어떤 그 증기압이 이렇게 A의 몰 분율이 증가할수록 PA 백설표에 수렴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런 이상용액에 대한 증기압을 토대로 만약에 이제 이걸 조금 이따 얘기했죠. 이건 양의 편차, 음의 편차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용액이 양의 편차가 되는 경우 그림을 그려보세요. 뭐 이런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음의 편차일 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놓고 요런 구간에서의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끄트머리 A가 거의 대부분이 되는 요 경우 빨간색이 됐건 파란색이 됐건 이렇게 뾰족하게 수렴시켜 그려야 돼. 알겠죠? 그냥 뭐 내 맘대로 뭐 아니 뭐 이상용액 아니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상용액 아니면 대충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실제 용액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수렴. 알겠죠? 중에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그림 패턴을 꼭 외워야 되겠죠? 그림 패턴 꼭 외워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이제 XA가 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으로 쫙 하는. 보세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경우는 A가 묽은 용액의 용질이 되는 거죠. 맞나요? A가 묽은 용액의 용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50%를 기준으로 A 관점에서 보면 용매고 용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뭐 여기 뭐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A 입장에서 이쪽으로 가면 용매, 이쪽으로 가면 용질, 알겠죠? 요거니까 요 50%가 안 되면 용질인데 이게 몰 분율이 0에 가까워질수록 A의 농도가 진해진다는 얘기야. A 농도가 묽어진다는 얘기야. 아주 묽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약 이상적 묽은 용액의 경우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PA가 XA 곱하기 K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기억나세요? 이때 이런 식의 수식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이 수식의 의미를 헨리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KA가 이게 바로 뭐다? 헨리 법칙 상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 바로 XA 콜 0. 자, 생각해 봅시다. 용액인데 A의 몰 분율이 0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용액이면 뭔가 섞여 있어야 되잖아요. 섞여 있어야 되니까 A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 근데 0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적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XA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KA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수식 역시 그 라우레 법칙도 1차 함수 수식이죠. 라우레 법칙 1차 함수면서 심지어 이제 원점에서 통과하는 비례 수식이잖아요. 그런데 헨리의 법칙 수식도 이게 그냥 비례 수식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비례할 때 이걸 y 변수라고 이걸 x 변수라고 할 때 y를 x로 나누는 게 뭐야? 이게 뭐 기울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적 묽은 용액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진짜로 이놈을 묽은 용액으로 정말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으로 묽은 상황이 어떤 거예요? 바로 농도가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상에서 뭐가 된다? 바로 이 원점에서 띡띡띡띡띡띡 하는 요 기울기 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였어요. 바로 기울기가 헨리 법칙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자 실제 용액의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실제 용액마다 뭐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어떤 형태로도 나올 수 있겠어요? 바로 요런 꼴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 역시 요 그래프의 기울기 역시 요것도 헨리 법칙 상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헨리의 법칙 상수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림이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상용의 패턴을 딱 그려놓고 그 다음 실제용의 패턴을 그릴 때는 어떻게 돼? 묽은 상황에서는 좀 변화가 많이 급격하게 변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잘 봐요. 저 어제 그 이상적 묽은 용액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묽은 용액에서 용질 성분은 섞이기 전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섞이기 전후가 용질은 완전 다른 세상이 된다고 했죠. 완전 다른 세상이 되는 것만큼 이상적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상황이 역전이 돼서 그게 용매 성분이 돼버리면 용매 입장에서는 섞이기 전후가 차이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예상되는 패턴이나 실제 용액 성격이나 비슷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급격하게 변해야 되고 끝날 때는 쪽 수렴을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요 상황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이 그래프에서는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에 대한 해석이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해석해야 될 거.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중간에 지워도 되겠어요? 네네네, 뭐. P 플러스랑 P 마이너스 네, 뭐, 잠깐, 차이 잘 모르겠어요. 아, 아직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제 하려고요. 하려고. 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뭐야, 승빈이?
뭐라고? 원승민 맞죠? 그래. 승민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들 이름 불러가지고 승민 아닌 거 아니에요? 승리 맞아요. 뭐 승리라고요? 번영 아니요. 승민이 승리. 뭐 번영선 승리요? 그래. 어우 야. 원승리. 원승리. 야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자, 요 중간 줄게요. 이제 우리 승리 얘기대로 이제 여기 이제 설명해 볼게요. 그죠? 이제 PA 플러스가 뭐 많이 우선은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만 얘기했고요. 뭐 이유는 얘기 안 했죠. 이제 얘기하려고 할게. 이제 보자. 자, 이제 중간 지운다. 중간 지운다. 에잇. 자, 세 번째. 바로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적 분석. 자, 우선 이제 근데 아직 연력학 우리 자세히 안 했죠. 자세히 안 했으니까 나중에 좀 배울 텐데 대강 여러분들이 왜 뭐 엔탈피 이런 말은 들어봤죠. 그다음에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그 정도면 되죠.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만. 자, 우선 첫 번째 1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positive devi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양의 편차. 양의 편차. 자, 보시죠. 자, 그럼 이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느냐? 요겁니다. 얘가 짜잔 요런 상황. 자, ID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용액에서 예상되는 증기압. 이건 이제 정확하게 라우레 법칙을 따르겠죠. 그것보다 증기압이 더 커지는 경우 하겠죠. 그거를 positive deviation이라고 합니다. 승리 알겠죠? 승리 얘기해 줄게요. 잘 봐. 승리 저희 눈이 안 보여요. 벌써 많이 들어. 눈이 안 보여. 아니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신비. 뭐 닌자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닌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으로 예상되는 상황보다 이렇게 이제 증기압이 더 커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평균적 상황보다 자, 그래서 평균적 상황이라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이상용액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보다 증기압이 더 커졌구나. 그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증기압이 커진다는 얘기는 휘발성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휘발성이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휘발성이 증가했구나. 뭐를 만들었을 때? 용액을 만들었을 때. 아시겠죠? 그럼 휘발성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용액상 A와 B 사이의 인력이 평균보다 증가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감소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감소했구나. 용액을 만들었는데 성분끼리 쫀쫀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로 있으려 하지 않고 증기 상태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증기 상태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사람 눈에는 어떻게 관찰이 되겠어요? 이렇게 증기압이 커지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결국 얘는 용액을 만들어서 연력학적으로 안정해진 거예요? 용액을 만들어서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해진 거예요? 용액을 만들어서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얘는 용액 형성
과정은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해진 거죠. 알겠죠? 그것이 델타 H 용액화. 이 용액화정, 즉 여기서 용액화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A 성분하고 B 성분하고 섞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A 액체하고 B 액체를 이렇게 탁 섞어서 버물버물하면 이게 액체 용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물버물하는 그 과정, 그걸 용액화라고 하자고요. 이게 뭐 짜잔 하는 흡열 과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럴 경우를 이러한 연력학적인 해석 그리고 이런 상황을 파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겠죠? 그래. 자, 그렇다면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두 번째 네거티브 디비에이션. 그럼 이건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얘는 음의 편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 앞에 있는 PA 마이너스 요게 이상적 상황에 비해서 증기압이 더 감소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반대인 거 아니에요? 반대. 그리고 부등호도 반대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개념 전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증기압 감소, 휘발성 감소, 평균보다 증가 무슨 말 되겠죠? 그 다음에 불안정성이 아니고 안정화. 그냥 설명을 반대 하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델타 H 용액화 과정이 짜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알겠죠?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그래. 우리 편차 승리.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뭐 1, 2와 별개라기보다는 뭐 그냥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상 용액이 만들어진다면 이 용액화 과정의 엔탈피 변화는 얼마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저 용액이 이상 용액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저 엔탈피 변화가 뭐가 되겠어요? 이거 앞에서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바로 0이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흡열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발열 반응이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실제 용액이라면 이상 용액은 발열도 흡열도 아닌 에너지적으로 동등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그림 1 아시겠죠? 그림 1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 2가 있을 건데 자 교재에 있는 그림 2는 뭐냐면 바로 이 성분 용액에서 어떻게 된다? 성분에 따른 증기압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요 그림 2는 실제 용액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림 2를 보세요. 그림을 딱 보면 얘는 그냥 양의 편차겠어요? 음의 편차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양의 편차만 기준으로 그린 거야, 그렇죠?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양의 편차, 음의 편차 그림 두 개 다 그리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둘 중에 하나만 그려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양의 편차의 경우 만을 실제 용액에 대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거기에 라울의 법칙, 헨리의 법칙이라고 쓰여 있죠. 보이세요? 이 의미 알겠어요? 라울의 법칙, 헨리의 법칙 의미 알겠어요? 헨리의 법칙은 언제 적용이 되는 거냐면 그 성분이 양이 극도로 적어서 묽은 용질이 되는 경우, 알겠어요? 묽은 용질이 되는 경우 헨리의 법칙이라고 보조선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라울의 법칙은 뭐겠어요? 라울의 법칙은 용액이 묽어졌는데 성분이 용매가 되는 경우, 그게 라울의 법칙과 근사적으로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라울의 법칙이 근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게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랑 같아진다는 얘기랑 말이 같아지니까 이 라울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올라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용액의 거동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련된 연습 문제도 이제 곧 숙제로 나갈 테니까 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래서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4챕터입니다. 네, 줄게요. 준다. 자, 여기 지우자. 챕터. 자, 여기서 할 거는 바로 용액의 총괄성. 용액의 총괄성. 자, 영어 표현으로는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라고 해요. 자,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 정의? 얘는 요겁니다. 자, 어쨌거나 용액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용액이 됐으니 그 안에 이제 그 뭐냐면은 용매 성분도 있고 용질 성분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용액의 총괄성은 뭐냐면 바로 용매 혹은 용질 자체의 화학적 성격에 무관하게 결정되는 용액의 성격입니다. 이게 뭐 한 성격. 이것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분 되게 뭐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죠. 아니 이게 또 그런 거 있어요. 막 뭐 이렇게 애기 부르는 거. 아이고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아빠 없는데요?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다들 계시죠? 그죠? 그래.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나이쯤 되면 대략 이제 내 엄마와 내 아빠에 대한 인간적 파악 되죠. 그게 뭐냐면 그냥 나에게 엄마 아빠는 되게 고마우신 분인 건 맞는데 그걸 떠나서 객관적 관점에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뭐 있지 않나요? 요 정도 여러분 나이 되면 그런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이라 할 수도 있고 개성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영어로 뭐 퍼스널리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당연히 내 엄마의 성격, 아빠의 성격이 우리 그 여러분 가족을 이루는 그 가정 내에 어떤 분위기와 관계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이니까 우리 집 분위기는 좀 이런 것 같아. 뭐 내 아빠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당연히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전체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성격 중 하나일 텐데 이때 묘하게도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내 가정의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바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아빠의 개수 뭐 이런 거예요. 뭐 최대 개수겠네요. 최대 개수. 근데 뭐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정하는 상에서 우리나라는 가정법 내에 엄마 개수, 아빠 개수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거는 내 아빠가 좋은 사람이냐, 내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정해지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무슨 말 알겠죠? 너무 얘가 극단적인가요? 네. 하여튼 뭐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아이 참네. 네. 네, 그런가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용액에서 나타난다면 그걸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바로 몰 분율 로 결정되는 바로 용액의 성격입니다. 이걸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한다.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냥 단지 섞여 있는 비율을 뜻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용액의 성격을 뭐라고 한다? 총괄성. 영어 표현으로는 colligate property라고 합니다. 예찬이 알겠냐? 네. 그래. 좋아. 예찬이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저요? 네. 둘다 좋은데요. 에이. 아닐 거 아니야. 마음속에 있잖아.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네, 그 하여튼 뭐 여러분쯤 나이쯤 되면 이제 그런 자의식이 생기게 될 거예요. 네. 자, 하여튼 됐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에잇. 됐다. 자, 그래서 이제 4.2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하는 조건. 자, 이것도 중요한 게 뭐 법적으로 허용되는 아빠의 개수 이런 건 사실 어디서만 지켜지는 거예요. 법정에서 지켜지는 거죠. 뭐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 집에서 가정 이루고 있는데 우리 집에 아빠가 여러 명이 좋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제 실제로 명확하게 정의되고 활용되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용액의 총괄성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제 언제 용액의 총괄성이 이제 적용되느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1. 이상적 묽은 용액이어야 돼요. 이상적 묽은 용액.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묽은 용액. 이게 무슨 말이냐? 진한 용액에서는 이 뭐냐면 용액의 총괄성이 거의 들어맞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총괄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묽은 용액에서 연구되고 정의가 된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그게 이상적이 돼버리면 바로 라우레 법칙, 헨리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접근이 좀 용이해져요. 그래서 이상적 용액의 총괄성은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는 가정하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용질은 비휘발성. 이어서 스스로의 증기압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또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할까? 아, 그렇지. 술, 소금물. 자, 요 둘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술은 뭐하고 뭐가 섞인 거예요? 네, 물과 알코올이 섞인 거죠. 여기서 누가 용매? 네, 물이 용매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그 물이 50% 이상인 거 알겠죠? 이상인 거. 그러니까 사실은
알코올이 50%에 육박하는 술도 있거든요. 심지어 50%를 약간 넘는 술도 있는데 사실 그건 화학적 정의에 의하면 그렇게 독한 술은 더 이상 술이 아닌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정의는 50% 미만인 거, 알코올이 50% 미만인 게 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술에서는 어쨌건 물이 용매고 알코올이 용질일 텐데 여러분 물 증발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알코올 증발하나? 알코올도 증발하기 때문에 술 같은 용액은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이제 소금물. 소금물은 뭐에다 뭐 탄 거예요? 물에다가 소금 탄 건데 말 자체가 소금물이니까 양은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물이 대부분이고 거기 소금 조금 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물은 증발 잘 하지만 소금 증발하나요? 할 수도 있어요. 소금 NaCl의 그 녹는 점이 800도고 끓는 점이 1300도니까 그 정도 열을 가하면 증발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물리적 환경에서는 소금 증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금 냄새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 알겠어요? 냄새가 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화된 분자 성분 같은 것들이 후각 수용체에 들어와서 뇌에 신호를 줄 때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증발하지 못하면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아예 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증발한다고 모든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만 냄새가 아니지만은 증발하지를 않으면 냄새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놓고 예를 들면 뭐 저번 시간에 왜 이런 예들 있잖아요. 헥세인과 헵테인의 혼합물 혹은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 기억나요? 뭐 할 때 얘기했었던 거죠? 헥세인과 헵테인의 혼합물 벤진과 톨루엔의 혼합물 시험에 나와 이거 뭐에 대한 예였어요? 비슷한 것끼리 섞어서 뭘 비슷하게 만드는? 이상용액을 비슷하게 만드는 상황의 예시였죠? 그러면 이 혼합물들에는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헥사인과 헵테인, 톨루엔과 벤젠 둘 다 뭐하기 때문에? 둘 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건이 뭔지를 항상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용질은 누구는요? 용질은 고체 용매에는 녹지 뭐 이제 녹는다는 표현보다는 혹은 섞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 아하. 알았어. 자. 자, 대충 뭘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았어요. 세계지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다 안 그린 거라서요. 더 그리면 작아지죠. 비율상. 자, 하여튼 이 정도면 비율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니까 이 정도 되잖아요. 하여튼. 자, 이따 여기 그 개똥처럼 생긴 나라가 바로 뭐야? 왜 개도 똥 싸놓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비슷한데 바로 니뽕, 네뽕, 니뽕 알겠죠? 니뽕. 네.
이 니뽕 이 나라가 은근히 큰 나라입니다. 알겠죠? 물리적으로 되게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랑 비해서 땅덩이 한 5배 정도 넓고요. 인구도 3배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미지가 작지. 예, 좀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쪽이 아메리카 대륙에 여기가 이제 미국의 이제 알래스카.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도 붙어 있지만 러시아하고도 붙어 있죠. 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끝 국경이 이제 예를 들면 대략 한 요쯤은 중국이랑 붙어 있는데 한 요쯤은 또 러시아랑 또 살짝 붙어 있죠. 알겠죠? 이제 이 러시아 대륙과 이 알래스카 사이에 조그만 이 바다가 있거든요. 이 뭐라고? 이 배를 이 바다를 베링해라고 합니다. 베링 해협이라고 해요. 이 베링 해협을 토대로 자, 요 위쪽이 뭐예요? 위쪽이 바로 북극권이지. 북극권에서 뭐가 저 베링해를 통과해 넘어와? 바로 넘실넘실 빙하가 베링해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링해로 빠져나온 이 빙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베링해를 통해 넘어오는 빙하를 볼 수 있는 최대 북방 한계선이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요 선을 넘으면 얘가 다 녹아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이쪽 바다를 이걸 오호츠크해라고 해. 오호츠크해라고 해. 알겠죠? 여기에 바로 니뽕의 홋카이도 섬이 있는 거야. 니뽕이 이게 은근히 길쭉해서 이 아래쪽에 이 지역 뭐라 그래 저기 미군 주둔하는 뭐야 이게 아래쪽 여기를 되게 따뜻한데 여기 이름 생각 오사카는 여기 있고요. 오사카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이제 도쿄는 여기 있고 여기가 왜? 에? 후쿠시마는 여기 있고요. 뭐지 왜 이게 일본 뭐 휴양 가면 다 여기 가거든. 여기 오키나와 그래. 오키나와 그래. 오키나와는 완전 동남아 같아요. 완전 동남아에서 1년 내내 따뜻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해수욕하기 좋고 이거고요. 홋카이도는요 1년에 눈이 3m씩 와요. 눈이 3m 이렇게 막 무슨 말 알겠어요?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또 좋은 게 스키장이 되게 좋아요. 눈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스키장도 좋은데 뭐 여하튼 요즘은 일본 가면 곤란해요. 알겠죠? 곤란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올림픽 때 선수들 갔잖아요. 선수들 가서 선수들 식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조리사가 40명이 갔어요. 우리나라 조리사 40명이 가서 근처 호텔에서 조리사들이 묵으면서 매 끼니를 도시가루로 만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식재료도 다 어떻게 해? 한국에서 다 가져간 거. 뭐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이분이 방사능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재료 다 가져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져올 수 없는 식재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선 채소. 이런 거는 비행기로 가져오면 물러버리니까 그건 안 되잖아. 그건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가져오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그 조리사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다 가지고 왔어요. 방사능 측정기 띡띡 해보고 다 해요. 뭐 하여튼 그렇다.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여튼 anyway 일본이 사실 이렇게 관광할 때가 많은데 이 홋카이도 근처에 가면 오호츠크의 근처에서 이렇게 떠내려오는 이 마지막 빙하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말 알겠어요? 이 마지막 빙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빙이라고 해요. 유빙. 유자가 무슨 유자겠어요? 흐른다. 흐를 유자고 이게 뭐냐면 좀 빙하할 때 빙.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 알아요? 무한도전. 네, 레전드죠. 그래서 무한도전은 끝났지만 요즘 케이블 TV에서 무한도전 재방송하는 걸 보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다시 보니까 무한도전 진짜 마음이 우울할 때 넋놓고 있기 정말 좋은 그 무한도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무한도전 오호츠크의 특집이 있었던 거 알아요?
본 사람. 무한도전 오호츠크의 특집. 오케이. 알래스카 특집도 있긴 했었죠. 자, 뭐냐면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 홋카이도에 가서 이 유빙을 체험해보는 특집이 있었어요. 근데 유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조그맣게 그려서 그렇지 유빙이 어느 정도만 하냐면요. 좀 작게 쪼개진 건 요 강의실 바닥만 한 거예요. 강의실 바닥만 얼음이 둥둥둥 바닷물에 떠내려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둥둥둥 떠내려오는 그 바닥을 어떻게 이 관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유빙 위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관광 체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그 바다에 이런 얼음덩이가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배에서 이렇게 폴짝 뛰어가지고 그 유빙 위를 막 돌아다니고 또 다른 유빙으로도 이렇게 폴짝 뛰어다니고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 잘 봐요. 이게 정지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흔들흔들하는 얼음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잘못 뛰다가 훌떡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의 온도가 거의 0도씨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 죽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거기를 그냥 관광할 수는 없고 바로 전문 가이드랑 같이 다녀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한 옷이 있어요. 특수한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그 옷이 보니까는 고무 튜브처럼 생긴 옷이야. 그래서 옷이 이렇게 고무 튜브로 이렇게 볼록하게 목까지 딱 감싸. 그래서 이 안이 공기로 채워져 있어서 차가운 물에 붕덩 빠져도 얼굴이나 머리에만 물이 좀 묻고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서 단열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물에 둥둥 떠 있고. 그래서 이게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가야 되는데 뭐 불씨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고무 재질의 옷을 입고도 관광을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진짜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일본 관광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나 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사능 때문에 좀 힘들고 여하튼 거기서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이 막 부삭부삭 뛰어다니면서 막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제 무한도전 멤버들은 예능 멤버잖아. 그럼 당연히 포착포착 뛰어다니면 당연히 어떡해. 당연히 한 빠져줘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 거기 노홍철 멤버가 팍 하다가 붕덩 빠진 거예요. 붕덩 빠진 다음에 뿌룩 들어갔다가 막 하면서 노홍철 멤버가 했던 말 뭘까요? 노홍철 멤버가 했던 말 뭐야고요? 그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노홍철 멤버가 했던 말 푹 하면 오 앉아 용에게 총괄성. 자, 이 안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연히 바다 놀러 가본 적 있죠? 그럼 바다 놀러 가서 헤엄쳐 본 적도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몇 방울의 바닷물은 물에 들어가죠? 그때 여러분 실제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가 바다 가서 참 먹어봐. 그냥 간간한 정도예요. 미친 듯이 짜요. 미친 듯이 짜도 바닷물은 나겠어요? 바닷물은 진짜 이게 그냥 좀 짜다가 아니고 무악 할 정도로 짜요. 진짜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런데 노홍철 멤버가 앉아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요겁니다. 또 하나의 관광 산업 중에 또 재밌는 산업이 바로 크루즈죠. 크루즈 타본 사람. 멋있다. 좋다. 그 크루즈가 뭐예요? 엄청나게 큰 배에 많은 관광객을 싣고 전 지구에 이제 좋은 곳을 돌아다니는 관광 코스잖아요. 근데 요즘 크루즈가 다 망한 거 알죠? 왜냐하면 크루즈라고 하는 게 인구 밀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극도로 높아서 크루즈 내에서 코로나가 무지막지하게 발병을 하는 바람에 요즘 크루즈는 다 망했거든요. 전 세계 지금 운행하는 크루즈는 거의 없어요. 뭐 여하튼 그 중에 되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좀 럭셔리 크루즈 중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요쪽 있죠. 그 북유럽에서 타가지고는 북극해 쪽으로 접근하는 크루즈가 있어요. 북극으로 접근해서 거기에서 빙하를 관찰하는. 그리고 요즘은 또 뭘 관찰하냐면 그 빙하가 우르르 녹아내리면서 온난화를 관찰하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빙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가 뜨거워지면 빙하가 우르르 쏟아지고 와 그걸 보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크루즈 관광 코스에서 어떤 코스가 있냐면 그 배를 또 갈아타 가지고는 거기서 빙하 가까이 접근해서 거기서 이제 가이드가 빙하를 똑똑똑 깨가지고는 한 입씩 먹여주는 이런 코스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 빙하는 뭐가 얼어낸 물일까요? 빙하는 눈이 녹은 건가요? 아니 빙하는 눈이 온 건가요? 뭐 일부 그럴 수는 있겠지. 아니 비가 와서 녹은 건가요? 북극이 무슨 비야?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럼 대부분의 빙하는 뭐가 얼어서 된 거?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바닷물을 먹으면 미친 듯이 짜지만 그 바닷물이 얼어된 빙하를 먹을 때는 무슨 맛이 날까요? 바로 맥맛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물은 아닌데 뭔가 물에 뭐가 미묘하게 뭐가 약간 있는 동 마는 동 한 간간한 맛 알겠어요? 그런 맛의 소금 맛이 납니다. 그런 맛이 빙하가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란 얘기예요. 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 거기서 주로 어떤 상호작용이 생깁니까? 물이 얼어 얼음이 될 때 어떤 상호작용으로 얼음이 만들어? 이건 10장 내용하고 같죠? 어제 퀴즈 다 풀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물이 얼음이 될 때 그 안에 어떤 상호작용이 주로 나타납니까? 수소결합 아시겠죠? 수소결합. 그러면 수소결합이 나타나면서 물 안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 빈 공간 안에는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 같은 염들이 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자, 물이 얼음이 되어 만들어진 빈 공간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중간에 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죠? 왜죠? 그럴까요? 바로 뭐 때문이냐면 그 이온들이 그 수소결합을 하는 중앙 어딘가로 들어가 버리면 자 여러분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온과 물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하겠습니까? 물과 물 사이에 수소결합이 강하겠습니까? 물과 이온 사이에 이온결합이 아니 물과 이온 사이에 상호작용이 더 강하겠습니까? 바로 물과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소결합이 돼도 물은 중성 분자잖아요. 근데 이온은 전하를 띤 입자죠. 그러면 전 우주에서 전하를 띤 입자에 의한 쿨롱 인력은 강한 편입니까? 약한 편입니까? 억수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결합보다 이온이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럼 이온이 얼음 근처로 가버리면 이온에 의해서 얼음의 결정 구조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야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온이 오면 물들이 수소결합을 안 하고 이온한테 뭉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결합을 못하게 되면서 결정 구조가 붕괴되는 거예요. 장점. 그래서 물이 저온 조건에서 얼음이 되려고 하면 물 내부에 이온들이 배제돼야 돼요. 배제. 알겠어요? 그래서 바닷물은 미친 듯이 짜지만 바닷물이 만들어진 얼음은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난다? 거의 맥맛이 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을 가정하려면 이런 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바닷물이 얼어도 바닷물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얼음이 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용액의 첨가성이 정확하게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노홍철 멤버의 안짜 이건 뭐겠어요? 바로 오호츠크에도 바다지만 여기는 빙하가 내려와서 많이 녹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빙하가 녹은 만큼 오호츠크해의 염도는 다른 해 바다에 비해서 높겠어요, 낮겠어요? 오호츠크해는 전반적으로 염도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오호츠크해 바닷물은요, 그냥 탁 떠먹어도요, 그냥 뭐 짭짤하네 뭐 이 정도예요, 알겠어요? 그 말 노홍철 멤버가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용액의 총괄성과 수소결합을 떠올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공부를 잘하면 예능을 봐도 더 재밌다. 별로 도움은 안 되나?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용액의 총괄성을 낸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자, 이제 4.3. 용액의 총괄성
설명되는 현상들. 자, 이 용액의 총괄성은 사실 연력학 제2법칙으로 증명이 됩니다. 유도가 될 수 있어요. 즉 연력학 제2법칙을 인정하면 그 연력학 제2법칙을 활용해서 용액 총괄성은 전부 다 수식으로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뭐 연력학 자체도 배우진 않았고 그 화학 1, 2, 3 과정에서는 그 수학적인 부분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증명 과정은 지금은 생략, 알겠죠? 나중에 1번학 과정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용액 총괄성과 관련된 뭐만 좀 알아보자. 현상.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몇 가지를 얘기할 거냐면 4가지. 이 4가지는 묘한데 원래 용액의 총괄성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 증명되는 게 4가지예요. 근데 4가지가 증명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실제 잘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이 연력학 제2법칙이랑 관계가 있는 게 4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잘 배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해봤자 실제 실험 결과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서 4가지 중에 하나를 빼고 3가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용액의 총괄성이 원래 아닌데 교과 과정에서 하나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4가지를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우선 뭐냐? 첫 번째는 1. 그래서 현상들 4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 1. 증기압 내림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 이 증기압 내림 현상 다음 시간 아니에요.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가도세요.